일본은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운 곳이야. 한국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일본 도쿄의 한 거리, 푸른 눈을 가진 미모의 여성이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경하는 일본에 정착을 꿈꿨지만 높은 언어 장벽과 일본인들의 개인주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전 프랑스에서 온 28살 클레어입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라 자연스럽게 건축 디자인에 깊은 열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건축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죠. 세계적인 건축명가 파리에서의 인생도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었어요. 특히 일본의 독특한 건축 양식과 도시 구조에 호기심이 많이 갔죠. 그때까지 저는 아시아 나라 중 일본이 가장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죠. 그때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 말이에요. 건축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일본은 제 집착이자 목표가 되었어요. 일본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찾아 공부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쏟았죠. 고대 신사의 목재 기둥이 현대적 사무실, 빌딩의 매끄러운 철골과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느꼈어요. 일본은 과거를 지우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예술을 마스터한 것처럼 보였어요. 24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교토와 도쿄, 두 곳 모두 다녀왔죠. 교토는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사찰과 정원은 마치 역사를 숨쉬는 듯했고 그곳의 고요함은 무게감이 있었어요. 반면 도쿄는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건물들은 끝없이 하늘로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광경이었죠. 그때 일본이 단순히 방문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고대 전통과 미래지향적 혁신의 조화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일본은 나만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할 수 있는 캔버스처럼 느껴졌죠. 파리로 돌아왔지만 일본에 대한 꿈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매 프로젝트에 열정을 쏟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어딘가에 있어야 할 장소가 따로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파리의 거리는 점점 작게 느껴졌어요. 28살이 되던 해, 제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거죠. 친구들과 가족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도시이자 수많은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그들의 목적을 찾았던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꿈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익숙했던 파리의 거리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뒤로 사라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오랫동안 상상해왔던 삶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공기는 습기로 가득했고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사람들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렸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네온 사인들이 모든 색깔로 거리를 밝히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압도적이었지만 마치 도시가 여기야, 이제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도쿄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도시는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고 고층 건물과 좁은 골목길, 끊임없이 흐르는 사람들의 물결로 가득했어요. 어디를 보든 새로운 발견이 있었죠. 어떤 거리는 길거리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거리는 유리와 철강으로 지어진 높은 빌딩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모퉁이를 돌면 시간이 닿지 않은 듯한 작은 신사가 있곤 했죠. 이 도시는 옛것과 새로운 것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마치 제가 상상해왔던 그대로요. 저는 시부야라는 도쿄의 번잡한 지역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그곳은 마치 시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곳이었죠. 창문 밖으로는 유명한 시부야 교차로가 보였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혼란스럽지만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 도시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고 드디어 제가 있어야 할 곳에 도착했다는 걸 실감했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음식을 주문하는 것부터 지하철을 타는 것까지 모든 게 도전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더 큰 무언가로 가는 발걸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무언가를 만들고 배우고 오래 남을 것을 창조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저의 일본에서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저를 이끌 여정이었고 그 여정 속에서 제가 찾고 있던 영감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아파트는 정말 작았어요. 필수품을 겨우 넣을 수 있을 정도였죠. 파리에서 넓고 통풍 잘 되는 넓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렇게 작고 아담한 공간으로 옮기는 건 큰 변화였어요. 익숙했던 높은 천장과 넓은 창문은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순함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도쿄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적게 가지고 사는 게 여기서는 하나의 예술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삶이 꼭 필요한 것들로만 단순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아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저에게는 충분했어요. 일본의 건축회사에 취업하는 목표에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저는 꿈을 가지고 일본에 왔고 오랫동안 저를 이끌어온 디자인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열정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도쿄의 건축업계는 그 도시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제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을 때 별 의미가 없었어요. 간단한 일본어 문구를 연습하고 번역 앱도 다운로드 받고 건축 용어도 공부했지만 언어는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단순히 단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미묘함과 맥락, 문화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일상적인 일들도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폰 요금제를 신청하거나 우편물을 읽는 것조차도 파리에서와 달리 너무 어렵고 복잡했죠. 저는 서투른 일본어와 가끔씩 나오는 영어 단어에 의존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일본에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었고 제 외국인 신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눈에 띄었죠. 역시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흘러가진 않았어요. 특히 일본의 직장 문화와 사람들의 반응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죠. 일본의 한 유명 건축회사에 인터뷰를 보러 갔을 때였어요. 저는 열심히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들고 면접에 들어갔고 긴장하면서도 제 아이디어와 경험을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면접관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았고 심지어 제가 말을 하는 도중에 서로 눈치를 주며 미소를 짓기도 했죠.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그들의 문화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들은 일본에서 건축을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은근히 조롱 섞인 말로 경고했어요. 여기서 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본의 방식을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라는 한 면접관의 말은 마치 제가 결코 일본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죠. 그 순간 저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곳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하게 되었죠. 프랑스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열정이 여기에선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날 이후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캐나다에서 온 도시개발자 벤자민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린 일본에 살아가는 외국인으로서 공감할 점이 많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죠. 벤자민이 처음 한국 이야기를 꺼낸 건 우리가 늦은 밤 시부야의 한 아늑한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그는 서울에서 도시 계획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다고 무심코 말했죠. 그의 눈빛에는 우리가 처음 도쿄에서 만났을 때 이후로 본 적 없는 흥분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마치 제가 한때 일본에서 느꼈던 흥분,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의 새 출발 같은 것이었어요. 서울은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 서울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갈망하는 도시 같아. 에너지가 넘쳐.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의 말은 내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죠. 벤자민만 한국에 끌린 것은 아니었어요. 지난번 건축사무소 면접에서 만난 아야 역시 한국과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건축 프로젝트로 몇 번 서울을 방문했었고, 서울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현대성을 높이 평가하며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아야는 서울이 스카이라인을 재정립하는 방식, 첨단 건축물과 깊은 역사를 동시에 존중하는 방식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도쿄와 비슷하지만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더 개방적으로 실험하는 느낌이라고 했죠. 벤자민과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한국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서울을 상상하며 그 거리를 걷고 건축물을 탐험하는 모습을 그려봤죠.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일본에 왔지만 상처만 받았죠. 하지만 서울은 다를 것 같았어요. 서울은 제 여정의 다음 단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문화를 탐구하고 건축물을 공부했죠. 알아갈수록 더 끌렸어요. 한국은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였고, 특히 서울은 창의성의 허브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역사적인 궁궐 옆에 우뚝 서고, 거리는 젊은 에너지로 넘쳐 흐르고 있었죠. 일본에서 배운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 건축가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도쿄를 떠나기로 한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도쿄에 대한 애정도 아직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도쿄에서 겪은 상처는 패배나 좌절이 아니었어요. 저를 더 나아가게 만들었죠.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죠. 결정을 내린 후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어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죠. 새로운 도시에서 다시 시작하고 무언가를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일이. 제가 도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켰어요. 이건 제 여정의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도시는 점점 작아졌고 반짝이는 불빛들이 저 멀리 사라졌어요. 시부야의 에너지, 교토의 고요한 사찰, 그리고 벤자민과 아야와 나눈 늦은 밤의 대화가 그리울 거라는 건 분명했죠. 하지만 그 경험들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저와 함께 한국으로 갈 거예요. 그곳에서는 또 다른 모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느낀 것은 그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였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고 그 속도와 활력에 압도당할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놀라움과 감동은 도쿄에서 느낀 감정 그 이상으로 깊어졌어요. 특히 한국의 건축 기술과 이웃들의 따뜻한 정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 나라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처음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가장 눈에 띈 것은 한국의 독창적인 건축물이었어요. 한국 건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었고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도쿄와 마찬가지로 서울도 첨단 기술과 깊은 역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 고유의 방식으로 이 둘을 결합하고 있었어요. 경복궁과 같은 고풍스러운 궁궐이 우뚝 서 있는 가운데 그 주변을 감싸는 현대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건축물들이 눈부시게 빛났어요. 한국은 기술적인 첨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이루며 건축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접근은 제가 일본이나 프랑스에서 보았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전통 한옥의 친환경적 요소와 최신 기술을 결합한 친환경 건축물들은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서울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초현대식 빌딩들이 그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과 기술들이 적용된 것을 보면서 한국 건축가들이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얼마나 깊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이 도시는 단순히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것 이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건축적인 요소만이 아니었어요.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저를 사로잡았죠. 한국에서는 처음 만나는 이웃조차도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제가 이사하자마자 옆집 아주머니가 따뜻한 떡을 들고 찾아왔을 때 그 환대에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제게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었는데 이는 단순한 호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깊은 애정과 배려,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담긴 것이었죠. 그 정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났어요.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작은 불편함을 느끼면 먼저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죠. 한국에서는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 순간들이 저를 한국에 더 깊이 빠져들게 했어요. 저는 그들의 환대 속에서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졌고 그들의 배려 속에서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이웃들의 정과 환대로 인해 도쿄에서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한국의 건축에서 느껴진 창의성,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진 따뜻함은 제가 이 나라를 존경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소였어요. 처음에는 서울의 건축물과 도시 구조에 매료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그들이 도시와 사회를 대하는 방식 속에서 저는 이 나라가 가진 강력한 힘을 느꼈어요. 건축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방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은 제가 예전에 꿈꿨던 것 이상으로 풍부해졌어요.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건축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한국은 이제 단순히 또 다른 도전의 장소가 아니라 저에게 영감과 배움을 주는 새로운 집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건축을 할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어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한국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